자율주행 택시를 탔는데 차랑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신기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25년 12월 24일자 테크크런치 기사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웨이모가 만드는 그 AI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제인 만춘 웡이라는 연구원이 웨이모 앱 코드에서 무려 1200줄이 넘는 내부 문서를 발견했거든요. 1200줄이요? 네, 제목이 웨이모 탑승 도우미 메타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서 메타 프롬프트라는 게 AI의 헌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헌법이요. 그러니까 AI가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그런 기본 규칙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AI의 성격부터 행동 원칙,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설계도에 따르면 이 AI의 정체는 뭔가요? 그냥 목소리만 있는 비서인가요? 문서에는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AI 동반자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동반자라. 그리고 어려운 기술 용어는 피하고 아주 간결하게 한두 문장으로만 답하도록 설계됐고요. 흥미롭네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 AI가 자기 자신이랑 웨이모 드라이버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겁니다. 분리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를 어떻게 봐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센서를 써요. 이게 아니고요.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웨이모 드라이버는 센서 조합을 사용합니다. 라고 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어차피 같은 시스템의 일부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인 구분이 아닌 거죠. 그럼 의도가 있다는 거네요? 아주 영리한 법적 심리적 전략으로 보여요. 탑승객 마음속에 두 개의 다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의 존재요? 네. 하나는 내가 대화하는 친절한 AI 도우미, 다른 하나는 저 너머에서 운전하는 웨이모 드라이버. 아, 이렇게 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방금까지 대화하던 그 친절한 도우미를 탓하기는 심리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와, 대화를 통해서 미리 책임의 방패를 만드는 거군요. 정말 치밀하네요. 일종의 책임 분산인 셈이죠. 그럼 이 친절한 도우미가 해줄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물론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능의 벽도 아주 명확해요. 예를 들면요. 실내 온도를 조절하거나 음악을 트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로를 바꿔달라거나 창문을 내려달라는 건 아직 안 돼요. 아, 그런 요청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 그건 제가 아직 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하고 아주 세련되게 둘러대도록 프로그래밍 된 거죠. 딱 편의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군요. 네, 핵심 주행과는 철저히 분리된 겁니다. 여기서 테슬라와의 차이점이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XAI 그룹을 넣어서 좀 더 친구 같은 AI를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동차 AI에 대한 두 회사의 철학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테슬라는 차 안의 친구를, 웨이모는 완벽한 집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웨이모 AI가 답변을 피하도록 설계된 질문 목록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회피하는 질문도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 과거 웨이모 사고 영상에 대해 묻거나 테슬라 같은 경쟁사에 대해 질문하면요. 아, 민감한 질문들이네요. 네, AI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주행 시스템의 대변인이 되지 말 것, 그리고 방어적이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 것,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웨이모의 AI는 절대 실수를 인정하거나 회사를 곤란하게 할 말을 하지 않는 완벽한 기업의 홍보대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가끔 위험한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제미나이는 절대 선을 넘지 않는 훈련된 집사인 거죠. 장기적으로 어떤 모델이 소비자의 신뢰를 더 얻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웨이모는 AI를 통해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탑승 경험 전체와 브랜드에 대한 인식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겁니다. AI의 성격 하나하나가 다 브랜드 전략의 일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미래 자동차와 인간의 관계를 정의하려는 웨이모의 야심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에 있는 AI가 특정 질문은 교묘하게 피하고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대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편리한 도우미를 얻는 걸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통제된 기업의 메신저와 대화하게 되는 걸까요? 혹시 AI한테 거의 똑같은 두 도시 사진을 보여주고요. 어떤 게 5분 뒤에 찍은 사진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 재밌는 질문이네요.
우리 눈에는 뭐 해의 위치나 아주 작게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 걸 보고 금방 알아챌 텐데 대부분의 AI는 이걸 정말 어려워해요. 맞아요. 텍스트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다루면서도 정작 보는 건 서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잠재적 시각 추론이라는 최신 연구 논문입니다. AI가 단순히 글자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핵심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AI 모델들도 이미지를 보면 일단 그걸 텍스트로 바꾸려고 한다는 점. 아, 일단 텍스트로요? 네, 논문에 나온 예시가 아주 적절한데요. 거의 똑같이 생긴 두 마을 사진을 주고 찬조 이미지랑 더 비슷한 걸 고르라고 하면 AI는 속으로 집이 있고 나무가 있네? 이 정도로만 요약해버려요. 그러면 디테일은 다 놓치겠네요. 그렇죠. 집들의 미묘한 배치나 지붕 색깔 같은 결정적인 시각 정보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여기서 발상을 전환했어요. AI한테 정답을 가르치기 전에 뭐랄까 일종의 시각적 메모장을 줘서 스스로 중요한 걸 그리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 시각적 메모장이라는 게 논문에서 말하는 잠재 토큰, 그러니까 레이튼 토큰이군요. 근데 AI가 뭘 적어야 할지 어떻게 알고 스스로 거기에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게 만들죠?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시각적 병목 현상이라는 기발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시각적 병목 현상이요? 네. AI가 최종 답변을 내놓기 전에 다른 정보는 다 차단하고 오직 이 잠재 토큰이라는 메모장만 보도록 강제로 길을 아주 좁게 만드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AI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시각 정보만 메모장에 압축해서 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와, 일부러 정보를 제한해서 AI가 스스로 요약의 기술을 터득하게 만든다? 정말 똑똑한 방식인데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나요? 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논문에 나온 시멘틱 대응이라는 과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오토바이 사진의 특정 지점, 예를 들어 핸들 끝부분을 보여주고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에서 똑같은 부분을 찾아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훈련시킨 AI의 잠재 토큰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시각화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히 그 핸들 끝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와, 사람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요. 네, 사람이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공간적,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와, 그건 정말 놀랍네요. 수치적인 결과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LIVR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하니까 특히 복잡한 시각적 추론이 필요한 직소 퍼즐 맞추기에서는 정확도가 12%나 올랐다고요? 네, 그리고 기론적 대응 과제에서는 13%나 올랐죠. 이 정도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상당한 도양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 종류의 시각 과제를 한꺼번에 학습시켰을 때도 기존 방식보다 성능이 훨씬 좋았다는 점이에요. 아, 범용성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LIVR이 특정 문제에만 통하는 꼼수가 아니라 AI의 근본적인 시각 이해 능력을 키워주는 범용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추가 데이터를 쓰거나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달아주는 힘든 작업 없이 학습 환경에 약간의 제약을 두는 것만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죠. 들어보니까 결국 AI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각적 여백을 주니까 스스로 더 똑똑해졌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렇죠. 단순히 정답 맞히는 기계를 넘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을 스스로 추출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니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정확해요. 이 연구는 AI의 시각적 추론 능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논문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한계요? 이 시각적 메모장, 즉 잠재 토큰이 정확히 무엇을 학습했는지는 텍스트 설명처럼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성능은 올라갔지만 그 속은, 아니, 그 내부 작동 방식은 더 알 수 없는 블랙박스가 되어가는 거죠. 아, 그 딜레마가 또 나오는군요. 네, 여기서 여러분께도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AI의 뛰어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내부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압도적인 성능과 명확한 해석 가능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AI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구입니다. 네, 우리가 AI에게 그냥 데이터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더 잘 생각하는 법 자체를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논문이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네. AI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속을, 말하자면 블랙박스를 열어본 거예요. 정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요. 아, 그 과정을요. 네, 인지과학의 틀을 가져와서 AI의 사고 과정을 마치 짧은 에피소드의 연속으로 분석한 겁니다. 에피소드요. 예를 들면 문제를 읽는 읽기 단계, 또 방향을 잡는 계획 단계, 계산하는 실행 단계 이런 식으로요. 총 8가지로 나눴어요.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표현이 인지적 심장 박동이었거든요. 아, 네네. 코그니티브 하트빗. 네, 그게 뭔가 마음에 확 와닿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이 연구의 핵심 발견 중 하나인데요. 성공적으로 문제를 푸는 AI한테서 일정한 리듬이 보인다는 겁니다. 리듬이요. 네, 처음에는 문제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이나 계획에 집중하다가 중간에는 계산 같은 실행을 주로 하고요. 네. 마지막에 답을 내기 직전에는 검증이나 모니터링 활동이 확 늘어나는 시기죠. 와, 진짜 심장이 뛰는 것처럼 체계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지 활동이 아주 체계적으로 흐른다는 뜻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모든 AI가 그 길을 똑같이 잘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으로 가는 길이랑 오답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나요? 그 운명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탐색 단계였습니다. 탐색이요. 네, 영어로는 익스플로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여러 가능성을 더듬어보는 단계거든요. 아, 저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여러 생각이 막 떠오르는 딱 그런 순간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정답을 맞힌 AI들은 이 탐색 다음에 아주 특징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어떤 행동이죠? 무작정 다음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잠시 멈춰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를 다시 뜯어보는 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 그냥 앞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지도를 다시 확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현명한 등산가 같죠? 이거는 뭐 AI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오답으로 빠진 경우는 성급했다는 거겠네요. 네. 오답으로 가는 길에서는 탐색 이후에 불안한 듯이 바로 다음 계산을 하거나 검증도 없이 답을 그냥 툭 던져버리는 패턴이 많았어요. 아, 혹은 그 탐색 단계 자체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그것도 실패의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군요. 네, 불안감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길을 잃는 모습이랑 아주 비슷하죠. 듣다 보니까 그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AI를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더 빠르게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분석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히 그냥 응답 길이만 줄어드는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모델한테 더 짧게 추론하라고 압박을 줬더니 다른 단계는 놔두고 검증이나 모니터링 같은 일종의 자기 성찰 단계를 선택적으로 건너뛰는 경향을 보였어요. 와, 그거 완전 제 학창 시절 얘긴데요. 수학 시험 볼 때 시간 없어서 검상 건너뛰던 거랑 똑같네요. 하하, 바로 그거죠. 결과는 보통 안 좋았는데. 그렇죠. 속도는 빨라지지만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는 스스로 버리는 셈이니까요. 결국 AI도 효율성과 정확성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AI의 생각을 이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창이 열린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네.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AI의 사고 과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진단하고 약점을 알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AI에게 그냥 지식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학생에게 비판적 사고력을 가르치듯이 더 나은 사고 전략 자체를 훈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AI를 위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요? 네.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칭화대와 텐센트 AI 랩에서 나온 한 연구 논문입니다. GTR 터보라는 기술인데 AI가 스스로를 가르친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AI한테 뭐 가상 환경에서 설거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카드 내장으로 숫자 24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다단계 과제들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이런 과제들이 마지막에 딱 성공해야만 잘했다는 보장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중간 과정에서 뭘 잘하고 뭘 못했는지 이걸 가르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죠? 기존에는 이제 GPT-4o 같은 아주 강력한 외부 모델을 뭐랄까 비싼 과외 선생님처럼 붙여서 단계마다 피드백을 줬습니다. 아, 그게 GTR 방식이었군요. 네, 근데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GTR 터보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군요. 비싼 외부 교사 없이 AI가 자기 과거 기록을 합쳐서 맞습니다. 그걸로 완벽한 무료 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스스로의 경험으로 더 나은 스승을 만든다. 이게 GTR 터보의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AI가 여러 버전을 만들거든요. 마치 게임 중간중간 저장하는 차크포인트처럼요. 네네. GTR 터보는 이 과거의 자신들 중에서 잘했던 버전들을 지능적으로 합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안정적인 일종의 병합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병합 모델이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선생님 모델이 실시간으로 훈련 중인 AI의 생각 과정을 크고 이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잠깐만요. 지능적으로 병합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게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어떤 점에서요? 만약 실수로 좀 서투른 과거의 자신들을 합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어떻게 항상 더 나은 교사를 만든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거죠? 논문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냥 무작정 합치는 게 아닙니다. 각 체크포인트 모델의 성능을 다 평가해서 우수한 모델의 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병합을 해요. 아하, 일종의 우등생 연합을 만드는군요. 네, 그런 셈이죠. 덕분에 항상 현재 모델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나은 아주 안정적인 교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을 크게 줄여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은 이제 좀 알겠는데 솔직히 이게 정말로 GPT-4 같은 초거대 모델을 외두 교사로 쓰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결국 자기 경험 안에서만 맴도는 거니까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 숫자 24 만드는 카드 게임 있잖아요. 네, 포인트 24 게임. 거기서 GTR 터보가 비싼 교사를 쓴 기존 GTR 방식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요? 더 좋게 나왔다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훈련 시간은 50%,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고 컴퓨팅 비용은 60%나 절감했다는 점이에요. 훈련 시간은 절반으로 비용은 60%나 줄였는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다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AI가 외부의 거대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으로 더 현명해질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결국 이 기술 덕분에 소수의 거대 기업이 독점한 초거대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겠네요. 더 많은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강력한 AI를 만들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그거예요. AI가 자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 강력한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잘 쌓고 통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이 논문에서도 암시하듯이 이런 자기 개선 방식은 기초 AI 모델 자체가 똑똑해질수록 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AI가 스스로의 경험 데이터만으로 자신만의 지혜를 쌓아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AI 능력을 마주하게 될까요?